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 아직 방법이 있어. 자기까지 이러면 안 돼. 오로지 한 사람만 믿고 평생을 바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제 온몸으로 깨닫게 된 58살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던 행복과 그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간 지옥 같은 시간을 안겨준 건 다름 아닌 평생을 함께한 제 남편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날, 그 평범했던 오후로 여러분을 한번 데려가 볼게요. 그날은 남편의 정년퇴직 날이었어요. 30년 넘게 나라에 몸 바쳐 일한 대가로 받은 공로패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야. 당신 덕분이야.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쨍한 가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던 그날 오후가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해요. 통장에는 남편의 퇴직금 3억 원이 묵직하게 들어와 있었고 매달 꼬박꼬박 굶을 걱정은 없게 해줄 연금도 이제 곧 나올 테였죠. 무엇보다 우리에겐 대출 한 푼 없는 온전히 우리 이름으로 된 이 집이 있었고요. 젊은 시절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10원 한 장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우리 부부의 성이자 요새였어요. 아들놈도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제 앞가림 잘하고 있으니 이제 정말 우리 둘만 생각하며 오순도순 살 날만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남편과 함께 그렸던 우리의 노후는 참 소박하고 따뜻했어요. 여보,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한 달 살기 한번 가볼까? 당신 텃밭 가꾸는 거 좋아하니까 주말 농장이라도 하나 분양받아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긴장이 풀어진 정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억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이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고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을 거란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그때는 그 3억이라는 돈이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버팀목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끔찍한 족쇄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남편이 퇴직 후 고향 친구들 모임에 부쩍 자주 나가면서부터였어요. 하루가 멀다고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온 남편은 술에 얼큰하게 취해 낯선 단어들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세상은 말이야. 돈이 돈을 버는 시대래. 우리처럼 은행에만 돈 묻어두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더군.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니 수익률이니 하는 말을 꺼내는 게 어색했지만 저는 그저 퇴직 후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남편의 작은 호기심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남편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주식 방송을 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곤 했죠. 제가 옆에서 뭘 그렇게 보냐고 물으면 아니야.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보는 거지. 하며 화면을 휙 돌려버리기 일쑤였어요. 평생을 함께 살며 공유하지 않는 비밀이라고는 없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벽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저 남편이 긴 직장 생활을 마치고 갑자기 생긴 자유로운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곧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웃어주던 자상한 남편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한 욕망이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퇴직금 3억, 대출 없는 우리 집,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그 단단해 보였던 행복의 성은 남편의 잘못된 믿음과 욕심이라는 작은 균열 하나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평생을 기댈 버팀목이라 믿었던 그 단단한 기둥이 실은 모래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모래성을 향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그 사람의 퇴직은 우리 부부에게 긴 휴가와도 같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빡빡한 월급날에 맞춰 생활비를 쪼개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에 평생 둘이서 아끼고 모아 마련한 이 집까지 있으니 이제 정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상한 낌새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죠. 바로 그 전화 한 통이에요.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전화가 울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는 거 있죠. 저는 무심코 누구 전화기에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혹은 화장실 문을 닫고 한참 동안 통화하는 일이 눈에 띄게 잦아졌어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낮추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들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인기척이라도 내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고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여보, 늦었는데 누구 전화예요?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그냥 오랜만에 연락 닿은 친구.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 어색한 미소와 떨리는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정년퇴직 후에 느끼는 상실감이나 허전함 때문에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있나 보다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돈 문제에 부쩍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퇴직 전에는 제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두말 없이 월급 통장을 내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정수기가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운을 뗐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걸 왜 바꿔?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좀 아껴 써.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작 몇십만 원짜리 정수기 하나에 저렇게까지 화를 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더 좋은 걸로 바꾸자고 할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힘든 일이라도 생긴 걸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어요. 남편은 이제 대놓고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면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가렸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등을 돌리고 누워 이불 속에서 몰래 휴대폰 불빛을 밝히는 날이 허다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제 평생의 동반자가 내 자식의 아버지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옆에서 뒤척이던 남편이 제가 잠든 줄 알았는지 살금살금 일어나 또다시 베란다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날따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숨을 죽이고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베란다. 달빛에 비친 남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어요. 저는 유리문 뒤에 바싹 붙어 섰죠. 웅얼거리는 소리 사이로 그날따라 유난히 몇몇 단어들이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혀 들어왔어요.
네네. 그럼요. 원금은 확실한 거죠? 몇 번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집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건 우리 남자들끼리 조용히 진행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니 제가 어떻게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원금 보장? 아내 몰래? 마지막 기회.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지금 저 모르게 무슨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견고했던 노후라는 성이 모래알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며칠 내내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웬일로 일찍 들어와서는 저녁상까지 직접 차리더군요. 평생 부엌일이라곤 라면 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던 사람이 앞치마까지 두른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며칠간 쌓였던 마음의 멍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제 눈치를 살피며 뜸을 들였어요.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신 그가 드디어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죠.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그 수상했던 전화들, 혼자 무언가에 골몰하던 밤들. 그 모든 것의 이유를 이제는 들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어쩌면 제게 숨겨왔던 빚이라도 있는 걸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앞에 내민 건 빚 독촉장이 아니라 아주 빳빳하고 번지르르한 종이 뭉치였어요. 고급스러운 양장 표지에 금박으로 뭔가 쓰여 있는데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죠. 이게 뭐예요? 제 물음에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랑스러운 상장이라도 내미는 것처럼요. 당신 잘 봐봐. 이게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보물이야, 보물. 남편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옆 동네 사는 오랜 친구가 소개해준 아주 특별한 투자라는 거였죠. 무슨 동남아시아에 새로 짓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는 건데 나라에서 보증하는 사업이라 원금 손실 위험은 전혀 없고 수익률은 은행 이자의 10배가 넘는다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아들 장가갈 때 강남에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번듯한 전셋집 하나는 우리 힘으로 마련해 줄 수 있어. 당신 평생 갖고 싶어 하던 그 비싼 가방도 10개는 사줄 수 있고. 저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는 너무나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주식은 도박이라며 쳐다도 안 보고 펀드 한 번 들었다가 손해보고는 다시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나라에 짓는다는 발전소 이야기를 저렇게 확신에 차서 하고 있으니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여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당신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다 알아봤어. 공무원 퇴직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 상품이라니까.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친구는 이미 작년에 투자해서 원금의 2배를 벌었대. 그 사람도 나처럼 평생 월급만 받고 살던 사람이야.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들을 한가득 들고 나왔어요.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수익률표, 양복 입은 외국인들과 남편의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 심지어는 무슨 기관에서 발급했다는 가짜 증서까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부 조잡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땐 그 사람의 필사적인 눈빛에 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평생 당신이랑 우리 아들 먹여 살리려고 아등바등 산 사람이야. 퇴직하고 연금만 받으면서 손가락 빨고 살 순 없잖아.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진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야.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킨 거 이걸로 다 갚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나중에는 거의 애원에 가까워졌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제 앞에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 의심과 불안함이 마치 그 사람의 평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저 사람을 믿어야 한다.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니 이번에도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으리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겨우 물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하자는 건데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우리 퇴직금 받은 거 3억. 그거 전부 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턱 막히고 귀가 먹먹해졌죠. 평생 아끼고 아껴서 자식 대학 보내고 남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 그걸 전부 다 알지도 못하는 곳에 던져넣자니. 제 얼굴에 스치는 절망을 읽었는지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여보, 딱 1년이야. 1년만 믿고 맡겨봐.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게. 제발, 응?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낯설어 보였을까요? 그 사람이 투자를 시작하고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처음에는 매일같이 장밋빛 미래를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원금의 2배, 3배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이제 우리 아들 장가갈 때도 어깨 쫙 펴고 손주들 용돈도 두둑이 챙겨줄 수 있을 거라고요. 저도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니 이번에도 틀림없을 거라고 제 자신을 그렇게 세뇌시켰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퇴직하고 매일 같이 가던 등산도 안 가고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다며 다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몰래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여러 번 봤고요. 그 사람 원래 담배 끊은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이 불안감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정말 신기루처럼 한 장의 우편물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 찍힌 두툼한 등기 우편물이 와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걸 뜯어봐야 하나 남편에게 먼저 줘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방에서 나온 그 사람이 제 손에 들린 우편물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걸 채가려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몇 장의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앞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어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무자 우리 남편. 채권 최고액 2억 원. 담보물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집.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다니요. 언제요? 왜요? 제가 묻는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죄인처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퇴직금 3억은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투자하면 금방 몇 배가 된다면서요. 근데 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하냐고요. 그제야 남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라는 사람이 처음엔 수익이 난다며 몇백만 원을 몇 번 가져다 주더래요. 거기에 눈이 멀어 의심 한 번 못하고 퇴직금 3억을 전부 밀어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건이 있다며 지금 돈을 더 넣지 않으면 앞에 넣은 돈까지 전부 잃게 된다고 협박에 가까운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겁이 덜컥 난 남편은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인감도장을 몰래 들고 나가 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까지 전부 그 사람에게 보냈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지금 어디 있대요? 제 질문에 남편은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하던 모든 최악의 상상이 눈앞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우리 부부는 밤새 그 친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통할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알려준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몇 달 전에 잠깐 들어왔다가 보증금도 다 까먹고 야반도주 하듯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사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짜인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원. 그리고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2억 원. 총 5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 전 우리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와서 기뻐하던 젊은 날의 우리 부부 모습이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 엄마를 부르며 걸음마를 떼던 모습이 명절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집이 이제 더는 온전한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더 컸어요. 왜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 왜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도 애써 외면했을까?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라고 믿었던 남편도,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믿었던 퇴직금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우리를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라고 믿었던 이 집까지도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남편의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죠. 솔직히 조금은, 아주 조금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 퇴직금 3억은 통째로 날아갔지만 우리에겐 아직 연금이 있잖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니까 이거라도 아껴 쓰면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을까.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 연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어김없이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은행 연금 28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이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안도감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입금 알림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오은행 대출이자 278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거겠지. 스팸 문자이거나 뭔가 오류가 생긴 걸 거야. 손을 벌벌 떨며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내역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입금, 그리고 바로 밑에 찍힌 출금. 남은 잔고는 고작 7만 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연금이 통장을 그저 스쳐 지나간 거예요.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죠.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야 할 돈이 고작 7만 원이라니. 그때서야 남편이 집을 담보로 받았다는 대출의 실체가 괴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빚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지 그 빚이 매달 우리 목을 어떻게 조여올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평생 대출이라고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말곤 받아본 적도 없이 빚 없이 사는 걸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아들 앞에서 저는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 앱 화면을 보여주며 엉엉 우는 저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아빠를 번갈아 보던 아들의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들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굳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이제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아들은 텅 빈 식탁 위에 은행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하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숫자로 나열해 주었죠. 연금은 이자로 전부 나가는 거 이제 아셨죠? 문제는 이게 이자만 나가는 거예요. 원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아요. 이 집을 팔기 전까지는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게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라는 걸 알기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는요?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식비. 이건 다 어떡하실 건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마이너스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걸요.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당장 먹고 살 현금이 단 한 푼도 없는 사람들. 아들은 그걸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더군요. 집을 가진 가난뱅이.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이었어요. 평생의 꿈이었고 내 자부심이었던 이 반듯한 아파트가 이제는 우리 목을 조르는 족쇄이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야경도 정성껏 가꾼 작은 화분들도 이제는 모두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을 망설였고 전기세가 무서워 해가 지면 작은 등 하나만 켜놓고 생활했어요. 친구들 전화는 받지 않았죠. 밥 한 번 먹자는 그 평범한 말이 비수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마른 빨래를 개키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은 우리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은행으로 사라졌고 수억 원짜리 집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죠. 우리는 집만 가진 가난뱅이, 요즘 말로 하우스 푸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을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거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 내 이름으로 된 이 집, 이 창문으로 햇살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는데 왜 저는 길바닥에 나앉은 기분일까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남편의 연금 통장엔 어째서 쓸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산은 있는데 통장은 비어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요.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주말 내내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뒤지고 알아보는 것 같더니 그걸 들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 녀석 표정이 어찌나 진지하고 무거운지
저는 차마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죠. 어머니,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들은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서류 한 장을 가리켰어요. 무슨 은행 보고서 같은 복잡한 표와 글씨들이 가득했죠. 제가 그런 걸 잘 볼 줄 모른다는 걸 알 텐데 녀석은 다짜고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금융 전문가분께 우리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앞으로 뭘 할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우리 집안의 이 부끄러운 치부를 남에게, 그것도 전문가에게 전부 드러냈다는 사실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전문가분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가난해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집 때문이래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 때문에 가난하다니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마지막 보루인 이 집이 문제라니요. 황당한 표정을 짓는 저를 보며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 집 지금 팔면 수억 원이 훌쩍 넘겠죠. 장부상으로는 우리는 부자가 맞아요.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내고 시장 가서 장볼 현금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 집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지도 병원비를 내주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인 셈이에요. 자산의 거의 전부가 팔기 전까지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정작 돈이 필요할 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걸 자산의 유동성 위기라고 부른대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유동성 위기라는 어려운 말은 몰라도 그림의 떡이라는 비유는 뼛속까지 와닿았어요. 평생을 이 집 한 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두는 감옥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아들은 다음 서류를 제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그건 남편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의 거래 내역서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직접적이에요. 바로 빚이에요. 우리가 간과했던 거죠.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셨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연금이 들어오면 뭐해요? 그 돈이 우리 통장에 머무는 시간은 단 몇 시간도 안 돼요. 들어오자마자 대출 이자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펜으로 짚어주는 곳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연금 입금 날짜 바로 다음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대출이자라는 항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연금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샘 바로 밑에 더 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연금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잠시 우리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던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로 우리 이야기였어요. 전문가분 말씀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빚은 독약이나 마찬가지래요. 특히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에도 허덕이는 상황이 되면 집과 연금이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자산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은 텅 빈 백지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죠. 어머니, 이게 우리가 날려버린 아버지 퇴직금 3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분은 이걸 현금 흐름 설계의 부재라고 표현하셨어요. 현금 흐름? 네. 은퇴 자금은 그냥 쥐고 있는 큰돈 덩어리가 아니래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서 매달 꾸준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계획이 핵심이라는 거죠. 마치 월급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그 3억이라는 돈을 그냥 큰 뭉칫돈으로만 생각했지
이걸로 매달 쌀 사고 반찬 살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거 한 방이면 평생 돈 걱정 끝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 위험한 투자가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막연한 대박의 환상만 좇으셨던 거죠. 아들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집이 있으니 든든하다고 착각했고 연금이 나오니 괜찮을 거라고 안심했어요. 퇴직금 3억이라는 큰 돈이 있으니 노후는 문제 없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집은 당장 돈이 되지 않았고 연금은 빚 갚느라 사라졌으며 퇴직금은 잘못된 투자 한 번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죠. 결국 우리 손에 남은 건 빚더미에 올라앉은 껍데기뿐인 집과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연금 숫자뿐이었어요. 자산은 있지만 현금은 없는 가난뱅이, 그게 바로 우리 부부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었어요. 며칠을, 아니 몇 주를 그냥 헛개비처럼 지냈어요.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앉아 천장만 바라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남편은 남편대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고 아들은 그런 저희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숨막히는 감옥과 다를 게 없었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게 고역이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자부심으로 반짝이던 눈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원망으로 잔뜩 흐려진 생기 없는 눈동자만 남아 있었죠. 푹 꺼진 볼,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내가 이렇게 늙었었나? 내가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나? 거울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의미 없이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요. 그런데 문득 동네 작은 식당 유리문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주방 보조 구함. 그걸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평생 남이 차려준 밥만 먹고 내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써주기나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용기를 내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엄마가 뭘 좀 해보면 어떨까? 식당 같은 데서 일이라도 아들 녀석, 제 말을 듣자마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괜한 소리를 했나 후회가 밀려오던 찰나였어요.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집에만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제가 응원할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력서라는 걸 써봤어요. 쓸 말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름, 나이, 주소. 텅 빈 경력란을 보며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식당에 전화를 걸고 며칠 뒤 면접이라는 걸 보러 갔어요.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젊은 사장님 앞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설거지와 채소 다듬기, 주방 청소가 제 일이었죠. 첫 출근 날 낯선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쏟아지는 그릇 더미와 싸우고 쉴 새 없이 양팔을 까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바닥을 닦았어요.
하루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편안하게 오더군요. 아무 생각도 할 틈 없이 몸을 움직이니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과 우울함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물을 받아줄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제 손을 보더니 작게 흐느끼더군요. 평생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약속은 못 지켰지만 곱기만 하던 손이 거칠게 트고 상처 난 걸 보니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를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원망만 하고 있을 기운도 없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원망이 아니라 이 지독한 현실을 버텨낼 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제 손에 첫 월급 봉투가 쥐어졌어요. 고작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어떤 돈보다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롯이 내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아주 작은 케이크 하나와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 한 토막을 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 밥이 유난히 맛있다. 그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고마워서 그리고 대견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60 앞둔 나이에 시작한 첫 아르바이트. 그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어요. 무너져 내린 제 삶의 주도권을, 제 자신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이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 힘으로 다시 쓰는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제 기나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둡고 부끄러운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만큼은 저와 같은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죠.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탓할지도 몰라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비극이 오롯이 그 사람 한 명의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물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남편의 어리석은 선택은 용서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동안 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나는 돈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런 건 바깥 양반이 알아서 하는 거지라며 모든 것을 남편에게 떠넘기고 외면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왔을 때도 그 돈이 정확히 어느 은행, 어떤 상품에 들어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그저 남편이 잘 넣어뒀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안심했어요. 제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무관심이었어요. 내 인생, 내 노후가 걸린 문제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무지했고 또 무책임했어요. 남편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서 애써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무관심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 조언은 바로 내 돈의 주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평생을 가정에 헌신해온 우리 주부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아요. 내 돈의 주인이 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당장 복잡한 주식 투자를 배우고 경제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매달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공과금 고지서 한 장이라도 꼼꼼히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남편이 받고 있는 연금이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그 돈이 어떤 통장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 보험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매달 얼마의 보험료가 나가는지, 만기는 언제고 보장 내용은 무엇인지 정도는 내 손으로 직접 서류를 꺼내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제발 배우자와 돈에 대한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왠지 돈 얘기를 하는 건 속물 같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껄끄러워했죠.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어요. 만약 제가 남편이 가져온 그 터무니없는 투자 제안서를 한 번이라도 꼼꼼히 들여다봤더라면 여보,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라도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요.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예요. 서로가 가진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건강한 과정이에요. 이것만 하면 대박 난다는 말처럼 달콤한 유혹은 세상에 없어요. 누군가 당신의 불안한 노후를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럴 때일수록 배우자와 그리고 다 큰 자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저는 예순을 앞둔 나이에 잃어버린 3억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내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냉엄한 진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소중한 삶의 터전을 부디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내세요.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